네, 어서 오세요. 국가 페미니즘 세 번째입니다. 근대화 시대에 접어든 국가라면은 대다수 국가가 그 페미니즘 정책을 어느 정도는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강하게 페미니즘 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뭐 하나도 없지만 일본도 뭐 터키도 국가가 이끌어가긴 했어요. 노르웨이처럼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중세부터 남녀가 평등했죠. 원래 스칸디나비아가 좀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좀 그랬어요.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근대화 들어서면서 국가가 페미니즘을 이끌어 왔습니다. 뭐 여성 참정권 일찍 가져갔잖아요. 스칸디나비아가 1910년대 전후로 가져갔으니까 여성 참정권이야 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식은 죽 먹기예요. 어려울 게 없이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페미니즘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요. 스칸디나비아가. 아무튼 뭐 참정권이야 뭐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성격상. 아무튼 국가가 아무튼 간에 여성의 지위, 뭐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정책화시킨 게 거의 전 세계 비슷하게 흘러가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요. 페미니즘이라는 건 원래부터 없었어요.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없었다고. 응집력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죠. 19세기 중반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떤 사회 운동이 되려면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또 일관된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페미니즘에는 단어가 탄생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다른 사회 운동 옆에서 같이 꼽사리 껴서 움직여 왔다고. 뭐 공산주의, 뭐 아나키즘 운동처럼 뭐 저항하고 싸워야 할 명료한 경제 정치 기구도 없었기 때문에, 또 노동운동처럼 소속된 집단도 없었고, 기독교 운동처럼 뭐 교리도 없었고, 항상 어디선가 항상 빌부터 살았다고 페미니즘이. 그만큼 페미니즘이라는 게 원래부터 대중적인 것이 못 되었다는 소리죠. 이런 운동은 국가가 이용해 먹기 참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1966년까지 미국 정부는 페미니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관여당했지. 응? 페미니즘을 이용해 먹었던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한테 이용당해 먹었죠. 이 문제는 참고 영상이 따로 있죠. 가장 위험한 남자는 당신 남편이라고 하는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 알고 있는 편인데, 페미니스트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분풀이 외에는 뭐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응? 페미니스트의 한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자는 이론에 대단한 흥미가 없다. 따라서 이론을 제시해도 먹히지 않는다. 순간의 재치와 본능에 의지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페미니즘을 방어하는 방법은 어필하는 것이다. 힘없는 자들이 권력에 호소하듯이,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홍보하듯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이란 정당성을 지닌 사회운동의 모든 아이템을 거부하고 여성만의 이익에 맞추어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린 페로우라고 하는 유명 페미니스트가 한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론이 싫고 논리를 무시하고 순간의 재치와 본능에 의지하는 게 여성이라고? 여성이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그런 거지. 이 페미니스트는 항상 여자들을 뭉게뭉게 핑계대면서 지네가 여성들의 대표인 줄 알고 그렇게 묻어가려 그래. 어디 저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어요. 여성들을 저렇게 짓밟아 버리면서 페미니스트가 묻어가려 그런다니까? 무슨 여성들이 이론에 흥미가 없고 이론을 무시해?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거지. 자기네들이 근거가 없으니까. 원래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기를 당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항상 재단이라든가 남성 권력에 그렇게 사기를 당해왔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자세가 이따위니까 그래요. 미국에는요 국가가 이끌지 않고 기업이 이끄는 페미니즘 전통이 있잖아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페미니스트들이 말해요. 그게 페미니즘을 알고 따라가는 게 산하 제한 운동이었다고.
낙태, 피임, 불임 수술한다니까 그게 페미니즘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 여권운동 그렇게 안 할 때 미국은 그렇게 했다고. 1920, 30년대 마가렛 생어가 그랬잖아요. 여자 혼자 마음대로 낙태하고 불임 수술할 수 있게 외친 말이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 그랬다고.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좋아서 환장하면서 따라갔다고. 내 몸은 나의 것이라니까 되게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인구 축소하고 여성의 유급 노동을 추진했던 록펠러 재단하고 카네기 재단이 단독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물론 록펠러 재단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페미니즘 항목이 될지도 몰랐고 페미니스트들도 이게 페미니즘 자체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토록 욕했던 그 산하 제한 운동 그게 페미니즘 운동인 줄 착각을 해갖고 아직도 페미니즘 역사 그러면 저 여자가 적혀 있어. 마가렛 생어가. 마가렛 생어는요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망상에 따라갔다고 이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더 심하고 2020년에 4년 전에 뉴욕 가족개혁협회가 마가렛 생어 이름을 지워버렸잖아. 역사에서. 우생학 지지자라 그래갖고 욕을 하도 먹으니까 지워버렸다고? 이제 페미니즘 역사책도 지워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 록펠러하고 포드 재단은요 원래 인구 축소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던 재단이었다고. 인구 축소라고 하는 게 인구 축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른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제약회사에 돈을 받으면서 재단을 이용을 해왔다고. 그래서 제약회사로부터 들어온 뭐 대다수가 제약회사 들어오는데 1954년에서 68년 사이에 포드 재단 보조금이요. 인구위원회 예산 40% 이상 인구 축소 문제에다가 돈을 때려 넣었다는 말이에요. 이 산하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 불임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는요 여성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한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미쳤어요 포드 재단이 페미니즘을 좋아하게.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게. 이미 1960년대부터요 FDA와 함께 먹는 피임약 그거 다 만들고 있었고 록펠러 재단 산하의 그 제약회사들이 포드 재단은 그 부작용을 숨겨주고 FDA랑 짝짝꿍 해가지고 수많은 여성들한테 불임, 질병, 유산 등을 선물하고 있었지. 1970년 중반까지 미국 제약회사의 피임약이 75개국에 대량 수출되고 있었고 대포 프로베라 같은 회사는 포드 재단한테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주면서 산하 제한을 피임, 불임, 임신 중절 수술을 홍보를 하고 있었다. 물론 뭐 이 포드 재단이 여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약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는 뭐 몇 페미니스트 알고 있어요. 수잔 하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 정도 깨달은 게 뭐 다예요. 실은 포드 재단이 제약회사에 돈을 챙기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유전자 변형, 종자 변형, 종자 독점, 남성 임신 이런 거에 꾸준히 연구를 지원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고요. 1970년대는요 고려대학교하고 성신여자대학교에도 돈이 들어왔어요. 한국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포드 재단의 돈이. 1966년 그 포드 재단 이사장이던 맥조지 번디가요 미국의 전미 여성기구를 창설하는데 관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1966년에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이라고 하는 전미 여성기구가 창설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포드 재단 임원들은요 자기들이 해왔던 인구 조절, 인구 통제 문제와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 이런 여러 그 프로젝트하고 페미니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베티 프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무원 출신 여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전미 여성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포드 재단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전미 여성 기구 성립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포드 재단 돈이 이 여성 기구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포드 재단이 이 전미 여성 기구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티 프리단이 아무튼 간에 49명이나 되는 동지들을 단독으로 이끌고 저 전미 여성 기구를 만들었다. 글쎄, 그걸 또 믿기도 어렵고 말입니다. 내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죠. 우린 알려진 사실만 얘기를 하자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미 여성 기구하고 포드 재단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베티 프리단이 먼저 전미 여성 기구를 만들고 나서 포드 재단이 끼어들었는지, 포드 재단 자체가 전미 여성 기구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단지 전미 여성 기구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포드 재단에 돈이 2억 달러나 들어갔다는 사실, 그것만 확실하다. 그 전미 여성 기구가 되게 그 독특한 기구라서 이게 국가 페미니즘의 첫 번째 단체예요, 실은. 이 전미 여성 기구 지도자 대다수가 위스콘신 출신인데 아마 사람들 모으기가 쉬워서 그랬을 거예요. 베티 프리단하고 이제 진 보아이어라고 하는 여자가 유대인인데 대표죠, 대표. 이 기구의 대표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티 프리단하고 보이어는 포드 재단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또 백악관하고 로비하고 있었고요. 카시아노라고 하는 여자는 노동부 공무원이었고, 이스트우드는 법무부 공무원이었고, 헤르난데스하고 푸엔테스는 연방정부 동등고용위원회 거기서 움직였고, 캐더린 이스트라고 하는 여자는 대통령 여성 비서관을 지내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또 파리안사라고 하는 여자는 종교계에 들어가서 페미니즘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뮤리엘 폭스라고 하는 여자는 언론계를 움직였고, 머레이하고 해주먼이라고 하는 여자는 흑인 여성을 대표했고, 이 전미 여성 기구는요, 정부 안으로 들어갈 작정을 아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포드 재단 안에서는 누가 움직였느냐? 수잔 베레스포드라고 하는 여자, 쉘라 맥린, 저 유명한 마리안 챔벌레인이 포드 재단을 페미니즘 정책으로 웬만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성 이사들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1966년까지. 근데 그 당시 포드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그 맥조지 번디가 그 포드 재단 이사인가 직원인가 그럴 거예요. 조안 던롭이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인구 축소 개혁과 페미니즘이 서로 연관이 깊다라고 설득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설득을 당했어요. 맥조지 번디가 인구 축소와 제약회사의 욕구, 또 유전자 변형 문제, 이게 페미니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생긴 지 2년 만에 이 여성기구에다가 포드 재단이 2억 달러를 쏟아부었던 거예요. 뭐 직접 주기도 하고, 뭐 유관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일을 하려면 단체가 많아야 되잖아요. 미국의 그 양적 논리로 밀어붙인 거죠. 레갈 디펀스 앤드 에듀케이션 펀드 굉장히 중요해져요. 나중에 저게 이제 여성학 연구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내셔널 워먼스 로우 센터, 저거는 이제 미투 할 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 전미 여성 기구와 그 산하에 있든가 같이 협력하든가 이제 그랬던 거죠.
미국 법원에서는요, 여성의 단독 신용 모기 대출, 뭐 직장 임신, 뭐 기회균 등 피임 낙태합법화 이런 이제 판결, 뭐 법원의 판결 조치들이 줄줄이 뒤를 이어요. 이 소송 비용은 모두 포드 재단이 됐습니다. 1972년부터 82년까지 10년 동안 주정부에서 법을 바꾸는데 1,300만 달러를 포드 재단이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인구 축소, 인구 관리의 핵심이라는 걸 포드 재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요. 1972년 교육 개정안 연방공법 제9편 타이틀 9이었다고. 스포츠 성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특히 대학 스포츠에서 여성들이 참여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여자농구, 여자축구, 여자야구, 여자럭비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연방지원금을 남자 대학팀과 똑같이 받게 했다 이 말이야. 포드재단의 그 전미여성법률센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뒤에서 막강하게 지원을 해주었죠. 그 워싱턴 로비도 들어가고 올림픽위원회 같은 그 스포츠 마피아들도 이 타이틀 9을 지지를 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1990년 이후 제약회사의 이데올로기 양성평등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남녀 구분 지우기 운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제2의 물결이라고 그러죠. 페미니즘. 자유주의와 급진 페미니즘 모두 합쳐져요. 포드 재단의 지시를 모두 따랐습니다. 운동 조직의 내부 문화도 재단이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전미 여성기구는 로고도 바꿨어요. 보라색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의 의미로 까만색으로 했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어버려갖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되잖아요. 남녀 혼종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 중반쯤 넘어서서 LGBT로 넘어가게 됐죠. 이게 이제 페미니즘 자체가 만든 게 아니라 포드 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자체적인 기획과 독트린 자체가 없다니까요. 다 재단이 만들어주고 국가가 만들어줘 와서 지금까지 그랬어요. 계속. 이 타이틀 9이라고 하는 법안이요. 처음에는 스포츠 마피아 욕망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다가 1990년대부터 제약 의료계 욕망과 접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인공 뭐 임신 이런 뭐 의료 제약 회사랑 모두 합쳐지게 돼요. 2000 올해까지 미국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계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5,149명이에요. 그 중에 70%가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 스포츠로 들어왔다고. 응?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거를 지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9월 달이잖아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9개월 지나가는 동안에 미국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여성을 상대로 이 남성들이 578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하면 이게 딴 문제가 아니에요. 출산 금지를 통해서 인공임신, 인공지능 사업을 거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약회사, 의료회사, 디지털 회사들의 목적을 달성해 주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뭐 흘러가나 좀 보자고요. 그 전미 여성기구 창설을 통해 갖고 이제 국가 페미니즘으로 가는 길을 뚫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록펠러 재단도 맥조지 번디, 포드 재단처럼 설득을 당했습니다. 노동인구하고 납세인구 관리를 위해서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득을 당했다고. 이 설득을 해준 여자가 마리암 챔버레인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록펠러 재단을 찾아가서 록펠러 주니어, 존 D 록펠러 주니어 3세를 직접 만나가지고 사진은 뭐 그런 거 아닙니다만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의 뭔가요? 그 지지도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74년 부크레티 시티 선언에서 말이에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 3세가 여성의 몸은 여성이 알아서 할 것이고 여성에게 더 많이 힘을 주는 정책을 피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가족계획협회에서 했던 인구 축소 정책을 페미니즘 단체로 넘겨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97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죠. 페미니즘이 록펠러와 포드 재단의 핵심 운동 방향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상 포드 재단 내부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고 여성의 교육과 취업이 인구 축소의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은 실은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1974년 전후로 나온 거라고. 인구 축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를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대신하는 그 첨단기기 산업, 노동력을 조절하는 그 출산, 유전자 변형 산업, 제약 산업, 의료 산업, 정치적 통제 정책 모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세계화 프로젝트라고요. 이게 인구 축소한다고 해서 인구 축소가 아니에요. 이게 인구 통제죠. 거기에 페미니즘을 이용해 먹겠다 이렇게 된 거다. 포드 재단하고 록펠러 재단을 등에 업었으면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페미니스트는요 국가 내부 시민단체들에서 직장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발광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뭐 레드 스토킹, 위치 뭐 모두 다 뛰어들었어. 이 전미 여성기구 옆에서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에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남녀 혐오, 남녀 혼종, 동성애, 비혼주의, 직장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국가화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그 볼셰비키 페미니즘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육아, 요리, 주택, 교육 및 건강시설의 공동 제공. 공산주의잖아. 여성의 완전 고용 등 여성의 사적 가사 노동을 사회화하겠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정책을 딱 잡았다고. 이게 모두 포드 재단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계획협회가 했던 그 피임 교육이라든가 임신 중절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요. 낙태, 옹호, 남녀 혐오, 비혼주의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전미 여성기구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에게 시험을 보게 하자. 이 정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맥조지 번디는요, 생각이 더 깊었어요. 전 미국 대학이에요. 여성학을 침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위원회 만나고요. 대학 총장들 다 불러 모아다가 여성학 여성연구센터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1970년부터 이미 샌디에고 주립대학에 세계 최초로 여성학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코넬 대학에는 과목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때 그랬냐면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차별을 종식시킬 것, 페미니스트 활동과 사상을 대학 커리큘럼과 대학생들의 생활에 통합할 것,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재단이 1970년대 초반부터 대학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략에 말이에요. 미국의 전미인문학진흥재단,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멜론 재단, 록펠러 형제 펀드까지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말하듯이 페미니즘의 모든 개별운동이 네트워크로 짜이도록 학생, 교수, 지역사회 구성으로 구성된 세포 조직이 여성들을 한데 모은다. 여성학을 페미니즘의 무기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암스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공식 선언이었어요. 이렇게 뻔뻔스럽게요. 학문을 정치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학문 분야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학 학위를 받으면 페미니스트 언론사라든가 미디어, 출판사, 대학의 일자리를 잡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교육 행정기관으로 들어가서 페미니스트 행정을 하고 나아가서 정치인이 되거나 상원 의원이 되거나 고위 행정가로 움직이도록 하는 페모크라시를 땡겼다고 말해요. 그 결과가 1990년대에 나타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페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1982년 포드 재단 이사, 여성이사 캐트린 스팀슨이 그랬습니다. 여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학문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학문을 정치화했다는 거예요. 여성학은 정치입니다. 학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973년 포드 재단은 여성학 센터 설립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1979년에는요. 2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10배를 지원을 했죠. 지금 돈으로 저게 얼마입니까? 20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1975년까지 미국 대학의 여성학 과목 1000개를 만들었고요. 30개 대학의 여성학 학사 학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 대학의 박사 과정까지 만들어 줬어요. 포드 재단이. 그리고 130개 이 여성학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뒤에서 돈을 대줬던 게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멜론 재단, 카네기 재단이었다고. 제일 유명한 그 페미니즘 연구소가 레드클리프 연구소였어요. 그 뒤를 하버드, 스탠퍼드, 컬럼비아, 버클리, 미시건 대학, 위스콘신 대학들이 뒤를 따랐죠. 실은 1970년대 워먼스라고 하라고 이름 붙은 대다수 조직은요. 포드 재단이 만든 단체였어요. 간단한 예가 글로리아 스타이너의 미즈 재단이라고 있어요. 미즈 파운데이션. 그것도 포드 재단이 만든 거잖아요. 1970 계속 한 20년간 이어지는데요. 여성학 설립 자금에 일단은 포드 재단 단독으로만 2,200만 달러를 매해 줬어요. 매해 평균 그렇게 줬다고. 페미니즘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 여성회를 만들었고요. 인권 감시단을 시켜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보냈고요. 그래가지고 페미니즘을 수출을 했습니다. 전미 여성학협회, 전미 여성연구센터를 그 전미 여성기구 밑에 만들어가지고 대학 페미니즘을 통합적으로 지휘했는데 간단한 사례 하나가 뭐냐면 미셸 푸코를 자주 공부를 해봐라 뭐 이런 권유까지 다 하고서 있었다고.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웨슬리 브라운 대학, 듀크 대학, 애리조나 대학의 여성학과를 설립시켜줬고 여성센터를 설립했고 교수하고 대학생 정치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활동비, 피켓팅 비용, 포스터 비용, 티셔츠, 법적 자문, 거리 캠페인 모두 포드 재단이 정밀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성 소송 비용을 위해서 1,300만 달러도 별도로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한 겁니다. 포드 재단이. 포드 재단이 완전히 페미니즘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페미니즘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청사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모두 포드 재단이 만들어서 갖다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미셸 푸코까지 이용하라고 권유를 할 정도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의 그 아픈 손가락 카미 파글리아 읽어보시라고 제가 약간 큰 글씨로 저 사람의 책 2권을 내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성학은 교과 과정이 필요해서 급속하게 페미니스트 성경을 만들어냈다. 가십거리나 찾는 평범한 하급 여성 작가들을 오지의 마법사처럼 만들었다. 하늘에 글을 쓰듯이 허풍을 떨었다. 위선적이고 하찮은 헛소리를 버무려서 만든 이 끔찍한 페미니스트 여성학 식품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포드 재단이 급속도로 만들어갖고 여성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학 과목 자체가 엉터리기도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하급 여성 작가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드버리킨이며 마릴린 프렌치며 T.I. 그레이스 애트킨슨이며 케이트 밀렛이며 한국 대학 교수들은 케이트 밀렛가 대단한 줄 알아. 책 읽어보지도 않은 주제.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섹스 폴리틱이라고 하는 그 책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쓰레기처럼 만들어놨는지. 어떠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하여간 페미니즘 근거가 없다니까요. 글로리아 스타이너이며 이 하급 여성 작가들을 오지의 마법사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미국은요 공장 해외 이전이 필요했고요. 노동력이 너무나 비싸졌다고 미국에서. 노동위원회가 되게 필요했고 기업의 구조 조정도 필요했고 시장을 세계화시켜야 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동을 해야 했다고요. 1970년대 중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가만 보니까 이게 의미 있는 정책이야. 일단 노동력을 굉장히 유연화시켜준다고. 그래서 월가의 값비싼 융자하고 이자를 못 이기는
뭐 비천첨담 기업들 모든 낮은 비용을 찾아가고 해외로 나가야 했다고. 그때가 그랬어요.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당연하지만 미국 공장이 해외로 나가려면 그 해외 지역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포드 재단이 페미니즘을 해외로 수출한 이유예요. 1979년 결국 미국 국무부가 국가 페미니즘으로 전환하게 돼요. 카터 행정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외교관들한테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움직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넬슨 록펠러가 카터랑 속닥거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여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됐다. 중국이 제일 심했지. 실은 뭐 중국은 여자를 끌어낼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근데 중국은 노동시장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같이 들어갔지. 이처럼 남반구역은 노동시장을 여는데 페미니즘만한 도구가 없었다고요. 하지만 미국은 좀 달랐죠.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하고 교황청이 서로 힘을 합쳐갖고 헐리 얼라이언스를 맺고 소련 붕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페미니즘은 그렇게 이제 막 시작하던 국가 페미니즘이 10년간 뒤로 물러섰다. 이겁니다. 10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1990년도에 소련 붕괴되니까 바로 이전에 했던 포드하고 록펠러의 페미니즘이 다시 출발하게 됐다. 그 사이에 손가락 빨고 있어? 포드 재단?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1980년대 미국 국무부가 소련 해체를 위해서 교황청과 함께 달려가고 있을 때 포드 재단은 단독으로 해외에 페미니즘을 수출했습니다. 연간 6천만 달러를 썼어요. 175개국의 페미니즘 퍼레이드를 벌였고 여성 대회를 조직했으며 세계 여성 기금을 만들어 갖고 175개국에 5,000개의 페미니즘 단체를 조직해줬습니다. 해외니까 돈 별로 안 들어요. 2만 달러 정도만 주면 제3세계의 페미니즘 단체 그대로 조직됩니다.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돈 한 2만 7천 달러인가 받아갖고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세계은행 IMF를 꼬셔가지고 페미니즘과 연결시켰죠. 그리고 그 2000년부터는 세계은행이 페미니즘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고 중국을 집중 공격했고 더 무서운 사실은 남성 임신 연구 지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성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1980년대 포드 재단하고 록펠러 재단이 그랬습니다. 1980년대 노동시장이 갑자기 그 노동시장을 찾아 나선 그 페미니즘이 세계 각지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회에서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죠. 인도에서도 부딪혔고 아프리카에서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무슨 페미니즘을 돈 받고 하냐. 그리고 기분 더럽게 나쁜 것은 백인 여성이 유색 남성으로부터 유색 여성을 구한다는 이따위 식민 보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냐. 이거는 식민 역사를 전혀 몰라서 하는 짓거리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역사적 활동을 무시하고 지적으로 편협하며 인종주의적이고 제국적이고 국가 권력자들의 꼭두각시 활동이다. 이슬람 지식인들, 인도 지식인들 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거 잘 안 먹혔다고요. 거기서 잘. 지금도 안 먹혀요. 그러고 있다고요. 한국은 말이에요. 196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록펠러 가족계획 실험국가였어요. 실험국가 중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한국만큼 그렇게 가족계획이 되게 세게 만들어진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가족계획 사업에 뛰어들었죠. 페미니즘도 한국 각 대학에 수출되었는데 그때가 1980년대예요. 한국이 당시 워낙 역동적인 불안정한 나라에서 큰 효과는 못 봤죠. 하지만 1995년 북경 세계 여성대회가 끝나고 나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한국 정부가 한국 사회 내부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 때 막강한 국가 페미니즘을 성립을 시켜버렸죠. 이 사람들 몰랐나요? 알았음에도 그랬나?
아무 생각이 없었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데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